네, 1시 30분부터니까 아직 시작 안 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네. 들어와 있는데 저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 음,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 네. 저기 그 양호석 교수, 서민교 교수님 발표 논문에 토론하는 김용정 박사가 네, 참석이 어렵다고 해서 네. 동영상으로 지금 그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할 때 제가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한번 그럼 김용종 박사님이 예, 그 토론이 온라인 아니라 이거죠? 아니 아, 실제 그 네, 녹화해서 올리신다 이거죠? 네, 네, 지금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태희 교수님 들어왔어요? 예, 들어왔습니다. 네. 이거 혹시 아십니까? 이거 말씀하실 때 그 스페이스바 누르고 있으면 ON이고 스페이스바 떼면 자동 차단이 돼. 아, 저는 마이크에 기능이 돼 있어서 그냥 마이크 버튼 누르면 돼요. 아, 좀 비싼 거 사시죠? 예. 네, 그거 봤어요, 나도. 이렇게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게 그걸로 저기 마이크 음성을 온오프 시킬 수 있는 거죠? 네. 예, 마치 워키토키처럼 누르고 있을 때만 되는 그런. 아,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아, 양호석님 들어오셨어요? 좀 전에는 아, 안 열어주셔가지고, 그니까. 하고 우리 네. 저기, 잘 계셨어요? 예. 잘 지내셨죠? 네네. 그래갖고 김태균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1시 30분에 열어놓고 10분 전에 열어놓으셔야지. 예. 예. 이거 끝나고 또 바로 또 저기 발표 있죠? 이 세션 네네, 끝나고. 네네네. 그래서 어, 살짝 또 넘어가야 됩니다. 그쵸. 예, 저도 끝나고 저거 해서. 예, 그래서 다른 방에서 또 하나 또 열려 있습니다. 또. 그러시구나. 네, 예, 예. 난 이거 줌을 처음 써봐요, 지금. 저도 뭐 사실, 예, 지금 오늘이 안식년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요? 이런 그래서 뜻깊은 이제 날에 또 이렇게 고생을. 네, 수업이 없다가 어제 또 연습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아이고, 참. 거기 강원도도 덥죠? 지금은 뭐 구름이 꼈고 좀 시원한 편이고, 예, 예. 어제 좀 덥더라고요. 대구 미쳐버리겠어요. 오늘 37도. 아, 네. 너무 더워. 37이면 망통이네. 이게 망청. 아직도 족보를 기억하고 계시네. 그럼요. 심심사. 예. 다 기억나죠? 음, 안 들어오시네. 아직 10분 전인데 좀. 예. 그럼 저희 지금 둘만 들어와 있는 건가요? 아니요, 저기 우리 토론해 주시는 그 계명대 이태희 교수님이랑
예. 그렇게 셋만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네. 양원석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이번에 국제경영관리학회 편집이사 7월부터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유, 예. 중차대한 분이 또 들어오셨네. 아예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유, 보내주신 반갑습니다. 예 활동 많이 하신 거 이미 봤습니다. 예, 아유, 뭐 부끄럽죠, 뭐. 아유 아닙니다. 좋은 논문 많이 또 옥고를 많이 아유, 투고해 아닙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옥고를 보내느라 옥고를 치르실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맞아, 이게 전부 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아유, 저는 그 런던으로 안식년 갔다가 그랬어요. 4월 달에 이제 피신해가지고, 예, 거의 뭐 피난 오다시피 그냥 바로 왔죠. 중간에 오셨구나, 그러면. 예. 아이고, 다 고생하셨네. 집어치우고, 완전히 다 남겨두고,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짐 싸가지고 그냥 여보세요? 비행기로 그냥 딱 오는 걸로 그냥. 어. 그러니까 이게 그 안식년 요번에 갔다가 중간에 오신 예. 분들 많더라고. 그렇죠. 저 후배는 미국에서 지금 아직 안 오고 버티고 있던데, 음. 아주 뭐 집값 아깝다고 버티고 있던데, 저는 뭐 월세가 500만 원짜리 집을 다 버리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 남은 그 렌트 기간 동안 다 그거 돈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이미 내놓은 상태라서 협상을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이고, 뭐 김영진 교수님은 뭐, 김용정 선생님이지 참. 아유, 뭐 못 오시는 대신에 또 동영상으로 뭐 토론을 다 보내오셨더라고요. 무섭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김태준 교수님이 그 토론 때 그 올려주시는 거죠? 헬로? 소리가 작은데, 스피커를 좀 키워야 돼요. 박상철 교수님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교수님이요, 지금 저만 화면이 그런가? 저도 그래요. 네. 예. 거의 인공지능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왜 이러죠? 이걸 배경 어떻게 화면을 하면- 설정해 놓으셔서 그렇습니다, 교수님.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어, 비디오를 그거 우리 김태준 교수님이 해결해야 되는데. 김태준 교수님이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이거 그 박상철 교수님 그냥 배경 화면 끄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글쎄, 배경의 화면을 지금 네. 예. 이걸로 해도 그렇죠. 네네. 너무 요게 제일 예. 됐습니다. 그렇죠? 교수님을 잘 봐야 되니까 요게 딱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박명현 박사님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신 것 같긴 한데. 그럼 오늘 지금 발표하시는 분 5분 다 포함해서 5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아이고, 제가 이거를 눌렀나요? 벌써 네. 성급하게. 그리고 세종대 김대중 교수님이 안 들어오셨네. 아직? 예, 첫 번째 발표십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그 중기현의 박명현 박사님은 오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세 번째 논문 양호석 교수님 발표하시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순서가. 네네. 예. 그리고 박상철 교수님 오셨고, 그다음에 이태 교수님 발표하시는 거죠? 5번째가 한정 석사가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글로 와요? 아니면 따로 접속을 해요? 여기 들어와야죠. 여기 따로 접속을 해야죠. 제가 지시를 해놓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분이 안 들어오셨네? 순서를 좀 바꿔야죠, 뭐 그러면. 그럼 우리 발표자하고 토론자들만 거의 들어올 것 같은 분위기인데 잠깐만요. 김태진 교수님 전화 좀 드리고요. 우리 첫 번째 발표자인 그 김대중 교수님이 안 들어오셔갖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기다려야 되나요? 진행을 해야 되나? 지금 1시 30분인데.
잠깐만 기다리시면 아마 금방 아마 들어오실 때 그쪽 잘 들어오셨으니까 지금 네네. 이쪽으로 오시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금방 제가 지금 마이크가 안 되네요, 갑자기. 이제 되나? 괜찮아요. 소리 괜찮아요. 네, 오케이. 예. 네, 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죄송합니다. 스피커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까 그동안에 혼자 떠들고 있었네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아까 소리는 작았어요. 저는 얼굴은 보이지 않고 음지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사진이 지금 올라와 있네요. 네. 우리 박명현 박사님 들어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저기 박명현 박사님 오준석 교수님 제자예요. 아, 네. 예. 안녕하세요. 얼굴이 전체가 잘 안 보여요. 잠시만요. 커튼을 조명을 일부러 그런 것 같습니다. 불을 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고 저 첫 번째 발표된 김대중 교수님은 방을 잘못 들어가셔갖고 지금 김태중 교수님이 저기 다시 이쪽으로 오시라고 안내를 했답니다. 그래서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화면만 보고 있으니까 뻘쭘하긴 하네요. 보통 이럴 때 자장님께서 이게 BGM도 틀어주시고 이렇게 하는지. 맞네. 옛날 세이 굉장히 클럽 같은 중요하네. 느낌인데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수업용으로 재즈 요즘 몇 개를 예, 모으고 맞습니다. 예, 보통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좀 또 다음 학기에 또 통계 과목을 3과목 해야 돼서 이제 화면상으로 실습을 시켜놓으면 한 5분씩 흘러가야 되잖아요. 네, 그때 틀어주려고 재즈, 괜찮은 재즈로. 저는 좋아하는 데가 뭐 진성 뭐 이런 노래 좋아해갖고 진성 씨 노래 뭐 안동역에서 뭐 이런 거 좋아해갖고 애들이 안 좋아하더라고.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에 트로트 인기 다시 많아져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대중 교수님 아직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진짜. 장시라오 시차오 장시 30초만 기다려 보시고 안 오시면 두 번째 논문부터 먼저 하시는 걸로 제가 일단은 다시 한번 연락 드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34분이니까요. 35분까지 못 들어오시면은 그냥 저기 우리 박명현 박사님 그 두 번째 거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근데 또 토론자가 또 김대중 박사님이에요. 김대중 교수님이에요. 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두 번째 논문 토론하시고 바로 또 당신 거 발표하라고 하죠. 뭐 그러면. 아니 없는데 토론을 어떻게 하셔? 그러니까 지금. 없는데 또 발표를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저기 누구야? 뭔데요? 그 양호석 교수님부터 먼저 그냥 네. 그럼 하시죠. 그럴까요? 한 1분만 더 기다렸다가요. 네네네네. 뭐 디지털 지각 뭐 이런 용어도 나오겠는데요. 그래요? 네. 이건희 교수님 그 한정 학생이 이번에 5번째 발표 맡을 겁니다. 예. 그래요? 예. 우리 석사생인데 그 얼굴도 다 이렇게 단정하게 왔네요. 보통 다 요즘에 그냥 온라인이라고 그냥 위에만 보통 신경을 쓰는데. 나도 사실 밑에는 반바지예요. 자, 그러면 김대중 교수님이 조금 시간이 걸리실 것 같으니까 우리 그 양호석 교수님이 먼저 발표를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3시 15분까지인데 그래서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 계신 대다수의 분들이 네. 다시 또 이제 다른 세션에 맞아요. 토론 내지 또 사회로 가셔야 돼서 시간이 좀 네네네. 촉박하니까 제가
요렇게 그 저기 그 13분에 맞춰 놓을 테니까요. 이거 뭐 물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리를 한 1, 2분 전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이제 그럼 발표하시죠, 교수님. 네, 화면을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양호석 교수입니다. 요번에 제가 들고 나온 이 글은 이제 글로벌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주제고요. 저희들이 이제 구글 앱에서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하는데 그 가운데 뭐 게임 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종속 변수는 어플리케이션 레이팅이고요. 이 어플리케이션 레이팅 평가에 대한 결정 요인들은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는 그런 논문입니다. 인덱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실 국제 경영 파트에서 뭐 국제 재무도 있고 국제 마케팅도 있고 한데 요번 논문은 제가 주로 쓰던 논문하고 분야는 조금 다른 논문입니다. 그래서 요 논문은 사실 첫 번째 발표가 아니고 예전에 국제경영관리학회에서 지금 현재 논문도 부족한 상태이긴 하지만 더 부족한 상태였던 초안 단계에서 데이터만 살짝 돌려봤던 것으로 기초 발표를 한번 했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좀 더 발전을 시킨 상태라서 또 어느 정도 또 뭐 완성도 부분에서 또 부족함이 있어서 좀 논평을 듣고자 또 발표를 신청을 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뭐 이 분야, 국제 마케팅 분야, 이 분야를 보게 되면 이제 고객 딜라이트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기존에 뭐 여러 가지 뭐 CRM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고객 인식이라든가 브랜드 아이덴티티, 흔히 말해서 구전 효과 같은 그런 연구들이 있었고, 특히 온라인 시장 파트에 가게 되면 이제 고객 리뷰에 대한 것이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구전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연구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여다보고자 했던 것은 그 고객 리뷰 안에 이제 텍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안에 들어있는 그 고객이 표현하고 있는 감성들, 대부분 이제 긍정 감성, 부정 감성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이런 감성적인 요소들이 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뭐 이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행연구 검토를 해보니까 주로 이 분야에서는 신뢰, 태도, 플로우 개념, 뭐 구매, 정보 수용, 리뷰자 속성 뭐 이런 것들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선행연구가 보여주는 더 연구해야 되는 빈틈이랄까 그런 것이 발견이 되는데 리뷰와 성과 간의 어떤 선형관계 관점에서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리뷰의 규모, 주관성, 질 이런 것에 대한 또 일반 기능보다 뭐 조절 기능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겠다. 해서 이런 틈을 가지고 이제 이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해서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리뷰의 규모와 주관성 관계를 고찰하는 것이고요. 특히 리뷰가 갖고 있는 조절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연구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주로 전통적으로 보고 있는 통계 분석 방법 외에 최근에 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의사결정 트리, 그 다음에 인공신경망 모형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게 된 이유는 이 모델의 어떤 그 적합성 문제가 수치를 계산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계 분석 모형들이 조금 열악하고 오히려 의사결정 트리라든가 인공신경망 모형 이런 것들이 우수한 그런 상태더라고요. 해서 그렇다면 전통적으로 보던 분석 모형도 좀 바꿔야 되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으로 또 추가적으로 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리뷰는 이렇습니다. 기초 연구 분석 결과에서 발견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리뷰가 많을수록 평점이 높은 편이더라고요. 근데 긍정, 부정이라고 하는 감성, 요즘 뭐 저희 경영학에서도 뭐 심리학이 많이 들어오고 경제학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긍부정 감성은 이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해서 감성 성향은 비결정 요소인 것으로 봤고 오히려 이런 인지 태도 요소가 아니라 리뷰가 갖고 있는 어떤 행동적인 요소가 더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모형의 경쟁 상태를 봤는데 인공신경망 모형이 우수한 걸로 나왔습니다. 사실 근데 이것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웬만한 연구 모형 분석을 다 해보면
인공신경망 모형이 최적인 것으로 보통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후반부에 그 고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설은 크게 4가지입니다. 앱 다운로드 횟수가 많을수록 앱에 대한 평점이 높을 것이다. 리뷰 횟수가 많을수록 평점이 높을 것이다. 긍부정 감성은 유의한 관계가 없을 것이다. 또 리뷰는 긍부정 감성과 평점 간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이렇게 4가지 주요 그 가설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 저희들이 텍스트로 충분히 얘기하는 것들인데 뭐 최근 뭐 다른 이런 것을 뭐 만지다 보니까 제가 최근 기존에는 스타타를 많이 쓰다가 최근에는 R하고 파이썬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각화에 또 재미가 들려서 쉽게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별 뜻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 상황을 봤고요. 물론 우선 데이터 컬렉션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에서 18년까지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자료를 봤고요. 35,934명의 리뷰어 자료를 검토를 했습니다. 밑에 차이나 106은 오타입니다. 변수 측정 중에 2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감성에 해당되는 긍부정 감성에 해당되는 폴라리티 값은 센티오드 넷 사전을 사용해서 수치화해서 텍스트를 가지고 리뷰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수치화해서 감성 측정을 했고요. 서브젝티비티라고 하는 주관성, 요거는 주요 가설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긍정 부정의 극단성을 보여줄 수 있는 타자와의 긍부정 감성의 편차로 계산되어 있는 것으로 또 이 추가적인 통제 변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 통계 분석에 앞서서 뭐 기본적인 것들을 다 했습니다. 그 모든 교수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상치를 제거를 했고 이제 다중공성 체크와 VFP 값을 다 체크를 했고요. 긍정 부정 감성을 주요 키워드로 삼고 있다 보니까 긍정 집단과 부정 집단 간의 차이가 분명한가를 t-테스트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가지 연구 모형을 먼저 검토를 했는데 MSE와 RMSE 값으로 했습니다. 이 값은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높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낮은 놈이 좋은 것인데 인공신경망 모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웬만해서는 다른 모형들 다 쓰러뜨리는 최적의 연구 모형으로 대부분 계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3가지 연구 모형을 가지고 왜 경쟁을 하고 있느냐. 저희가 추론은 보통 저희 이제 경영학에서는 추론을 목적으로 많이 하는데 이 추론을 할 때는 이 논문에서 사용한 3가지 모형 중에 선형회귀 모형이 일반 통계 모형이 가장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인공신경망하고 의사결정 추리는 추론이 목적이 아니라 예측 모형으로 돌리는 것들이라서 목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후반부에 보여드립니다만 결과물도 다릅니다. 그래서 추론을 위해서는 선형회귀 모형으로 설명을 하고 예측을 위해서는 인공신경망 모형을 사용을 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결과고요. 일일이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고 가설 검증을 위해서 확인을 했고요. 보게 되면 요거는 이제 강건성 테스트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했습니다. 강건성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순차적 통계 변수 투입, 그러니까 울드리지 검증하고 그랜저 바 모델을 이제 검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리뷰의 조절 효과를 많이 보는데 폴라리티와 서브젝티비티의 조절 효과도 확인을 해서 조절 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요거는 의사결정 추리 모형 결과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왼쪽이 결과이고 오른쪽은 의사결정 추리에 강건성 테스트를 한 랜덤 포레스트 추리로 한 것이고요. 사용을 하게 되면 오른쪽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인공신경망 모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뭐 최근에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인공지능 2개월 반 코스도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안에 히든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연구를 해서 모든 교수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발표에서는. 그래서 강건성 테스트를 하면 ROC, 리프트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했고요. 결과입니다. 해서 가설 1은 이제 지지가 되지 않았고 인스톨, 설치하는 것이고 가설 2, 3, 4는 다 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긍부정 감정은 중요하지 않고 리뷰 자체가 중요한데 리뷰는
조절 효과를 갖고 있다. 긍부정 감정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던 그 존재감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리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형 회귀 모형하고 다르게 의사결정 추리 인공신경망 모형은 더 우수하긴 합니다만은 쉽게 말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 양의 관계냐 음의 관계냐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인공신경망 모형에서 나온 결과거든요. 인공신경망 모형은 어느 놈이 중요한가만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 모순이 좀 있습니다. 리뷰 인스톨 프라이스가 다 나왔거든요. 그러면 리뷰만 선형회귀 모형하고 동등한 관계로 나오고 인스톨과 프라이스는 완전히 대치적인 관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인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주요 요인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추가적으로 보겠다 할 때, 특히 예측 관계에서 보겠다 할 때 좀 사용되고, 다행히도 선형회귀 모형과 통일되게 리뷰에 대한 기능은 확인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목표는 이 인공신경망 모형을 분해를 해서 안에서 분해를 해서 분명 그 안에서 히든 층에서 구하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찾아내서 제가 확실히 보여주겠다 이런 욕심을 갖고 있고요. 아직까지 나와 있는 인공신경망 모형을 사용한 연구 분석 논문들은 그 관계를 밝히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래서 시사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저희들이 보통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동기 결과 모형, 그리고 정보 동기 행동 모델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단점이 뭐냐면 동기 행동이라는 관계에 블랙박스를 열어주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그 감성이 갖고 있는 어떤 매개 효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마 이론적인 시사점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감성 결과관 관계에 대한 행동의 조절 효과, 즉 리뷰가 갖고 있는 이런 행동의 조절 효과를 확인을 함으로써 동기 감성 결과 모델을 보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실무적 관점에서는 감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 감성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정보 습득 채널로 기능하도록 유도해야 된다. 감성은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미치지 못하는 것이요. 다만 그 기능은 안에 정보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해야 된다. 특히 긍정 감성은 신기능과 예방까지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부정 감성은 소극적 기능과 적극적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마케팅 기법에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리뷰 역시 전략적 작업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정보 제공, 비용 절감과 프로젝트 감성 가치가 있으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도록 하자. 사용자 관리에 자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 글의 한계점입니다. 긍정 감성이 여기서는 긍정만 했었는데 실제로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실망과 불편, 분노 굉장히 상세하게 보시더라고요. 물론 이 연구는 심리학과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제가 심리학과 선생님들도 이런 통계 분석을 많이 봤거든요. 최근에 이런 책을 하려면 감성 사전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구매 행동은 이것이 텍스트를 가지고 만들어 하다 보니까 같은 리뷰자의 시계를 자료를 보는 것도 필요한데 제가 보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리뷰자는 아이디어만 돼야 되는데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앱점 다른 요소가 추가하면 제가 갖고 있는 즉 쉽게 말하면 앱을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만 사용을 하다가 아마 더 다뤄야 되는 어떤 결정 요소를 다루지 못한 그런 큰 한계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님 공유를 지성한가요? 교수님. 하울링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랬나요? 제가 그럼 공유를 꺼도 될까요? 아니면 일단 교수님 양호석 교수님 꺼보세요 마이크를. 네, 그렇습니다. 여보세요? 맞습니다. 계속 목소리 잘 들리세요? 여보세요? 들립니다. 네. 지금은 이제 노이즈 안 들리죠? 예, 안 들립니다.
아, 그러면 양호석 교수님 마이크가 문제가 있었나? 자, 발표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논문은 우리 원래 서강대 김영정 교수님이 토론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오늘 불참하셔갖고 이 비디오로 동영상을 찍어서 올려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혹시 김태준 교수님 이것 좀 올려주실 수 있으세요? 오디오가 안 들립니다. 안 보이시나요, 교수님? 오디오가 안 들려요. 화면은 어? 나오는데. 아, 그런가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세션에서 토론을 네, 나옵니다.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교입니다. 제가 토론을 맡은 논문은 강원대학교 양호석 양준호께서 부자로 이렇게 작성하신 글로벌 빅데이터를 소리가 안 들립니다. 김태준 교수님, 이거 거의 안 들리고요. 그냥 그러면 그냥 이 토론은 맨 나중에 그때 좀 확인해 보시고 다시 올려주시고 발표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 양호석 교수님 발표 논문은 좀 뒤에 토론을 듣기로 하고요. 우리 김대중 교수님 오셨죠? 예, 들어왔습니다. 아유,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거 찾기 어렵네. 예, 딴방에 들어가셨다고. 예, 맞아, 예. 예, 예. 그러면 우리 김대중 교수님 발표를 듣기로 하고요. 김 교수님 저희가 시간이 좀 제약이 있어서 제가 요 13분 맞춰 놓을 테니까 예, 예. 15분 안에 이제 끝내야 돼서 그때 좀 시간을 맞춰서 좀 발표를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십시오. 이거 PPT는 띄워주나요? 내가 올려야 되나요? 교수님이 올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 어떻게 올리는 거지? 공유하기로. 자, 이거를 내가 PPT를 어떻게 올리죠, 이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지? PPT 올리는 법을 내가 좀 배울 테니까 먼저 좀 하시죠, 딴 분이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면 제가 다른 세션으로 못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제가 화면 학회에다 공유하기를 보내드렸는데. 예, 화면 공유 예,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대신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보이시면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이 보이시나요? 이거 PPT 이거 제가 올리는 거 이게 보이나요? 아니요, 제가 대신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혹시 그래요? 예, 잠깐만요. 교수님이 보시고 하나씩 페이지 넘기시면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보이는데 화면이. 회의 화면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PPT 보이십니까? 딴 분들은요? 아니요, 그 지금 디렉토리가 보여요. 어, 그, 화면을 아까 PPT 누가 띄워주셨다고 그랬나요? 그러면 교수님, 예, 제가 안내해 드릴게 그대로 따라하세요. 예, 예. 교수님 컴퓨터에서 PPT를 바탕화면에 파워포인트를 있습니다. 예. 여셨나요? 바탕화면에 있는데 그걸 지금 열면 되나요? 파일을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열었나요? 회의를 클릭하라고요? 아니요, PPT 화면을 일단은 열어주세요. PPT를 PPT 파워포인트를 화면을요? 열어주세요. 열어주셨어요? 잠깐만요. PPT를 클릭해서 그냥 여세요. 아, 그래요? 예, 잠깐만요. 예, 열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화상회의 화면에 밑에 보면 예, 중간에 화면 공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예.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화면 공유를 클릭하면 예, 예. 네, 클릭하면 또 이제 세션이 나오니까 거기서 아까 교수님 그 파일을 클릭해 주세요. 지금 들어왔나? 지금 네, 보이나요? 지금 나옵니다. 예, 지금 아, 나옵니다. 예, 이제 하시면 네. 됩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깨끗 전부 다 전체 화면에 안 나오고 이거 덜 하면 뭐 전체 일단 화면 하겠습니다. 하려면 슬라이드 쇼. 똑같은 값이네 이게. 네, 거기서 처음부터. 맨 왼쪽에 예, 그렇죠. 예, 교수님 준비됐습니다. 네, 발표하십시오. 그래서 봐 이게 넘기는 거 화면에서 이전 이후 찾으시면 예. 오른쪽 클릭해서 예. 아, 일단 이거 PPT가 제가 보자 이게. 혹시 PPT 버전이 D-1 아닌가요? 예, 이게 다른 버전을 올렸는데 뭐 일단 뭐 내용은 뭐 같은 내용입니다. 비슷해서 네. 제가 뭐 비슷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제목은 코로나19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이제 목차를 보시면 이제 서론과 연구 방법, 데이터 분석 이런 겁니다. 한번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쇼핑이 이제 아주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보고 있는 줌도 지금 재택근무 때문에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거에 이거 제가 녹화한 게 다시 나오는데 제가 다시 올리겠습니다. 다시 올리려고 그러면 다시 이거 뭘 나가야 되죠 이게요? 먼저 공유를 끄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제가 아까 방송 녹음한 게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들리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제가 이제 온라인 쇼핑이나 언택트 산업이나 이런 게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네이버에 지금 보시면 카카오뱅크나 토스 이런 걸 많이 했고, 이게 온라인 산업이나 언택트 산업이 기존 산업보다는 이게 취업 유발 개수나 이런 산업 평균이 보통 10억 원이 생산되면 5명을 고용하는데요. 이게 온라인 산업이나 언택트 산업은 10억 원이 생산이 되면 16명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업이나 고용 이런 데 대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 이런 게 이제 주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제 온라인 쇼핑이나 고용 유발 효과, 산업 연관 분석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연구한 거고요. 산업 연관 분석은 이제 한국은행의 투입 산출표에 잘 보시는 것과 같이 중간 수요, 최종 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국산 투입 개수나 뭐 생산 유발 개수에 대한 연구식이고요.
이제 이게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한 4, 5년씩 걸리다 보니까 가장 최근 버전이 2017년도, 2018년도 겁니다. 이제 국산거래표, 생산유발계수 이렇게 되어 있고,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언택트 산업을 보니까 아까 하던 내용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400조고 아마존이 한 1500조쯤 됩니다. 우리나라 온라인 쇼핑은 금년에 한 162조고 매년 20%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취업이나 고용자 수 등에서도 아주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30%가 온라인입니다. 이제 이거와 이제 산업 연관 관련돼 있는 선행 연구고요. 저는 이제 연구 방법은 이제 통계청과 한국은행 거를 이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장 규모는 보시면 성장률을 한번 보시면 2012년이 이제 50% 증가했었고 금년이 한 25% 정도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169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온라인 시장을 제가 회계 분석 한번 해보니까 회계 개수가 한 83%쯤 됩니다. 엄청나게 이제 온라인 시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상향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4월 기준으로 온라인 쇼핑은 한 12조 원 정도가 이제 거래가 되었고요. 음식 서비스가 83%, 그다음에 음식료품이 한 43% 증가했습니다. 보시면 밑에 문화와 레저가 한 85% 큰 폭으로 감소했거든요. 그렇게 돼 있고, 2020년 4월 기준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음식료나 배달 같은 것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 83%가 증가했다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쇼핑은 우리나라 전체 쇼핑의 약 한 70%가 지금 모바일입니다. 66%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산업은, 모든 기업은 온라인 중심으로 기업이 변신하고 혁신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 과거에는 PC가 전체 쇼핑의 한 70% 했다가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다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70%, 66%가 스마트폰으로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소매 판매액 비중을 한번 보시면 밑에 소매 판매액 중에서 거래액과 쇼핑액이 있는데 온라인 쇼핑이 26%, 2020년 4월은 26%, 3월은 28%, 약 30%가 온라인 쇼핑의 거래다. 우리나라 전체 소매의 30%는 지금 온라인 쇼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70%는 마트 가서 산다는 거고 나머지 30%는 스마트폰이나 PC로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산업분류표나 통계청 분류로 해서 이렇게 연구를 했는 거고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가 이제 이거는 한 2,400만 명이고 도소매업이 약 340만 명 정도가 도소매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점, 보건복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존의 취업자 수고 우리나라 모든 산업이 이제 온라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과연 몇 %가 온라인으로 종사하고 있느냐 이런 게 또 쟁점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2017년이니까 코로나 전이죠. 코로나 전에 농림수산이 전체 취업 개수가 20명을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10억 원이 매출이 일어나면 농림이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이 13명을 고용하고 도소매가 10억 원 매출이 있으면 12명을 고용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농업이다. 그 다음이 이제 교육, 도소매 서비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이제 취업 유발 개수나 이제 이런 걸 한번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취업 유발 개수는 농림수산, 섬유, 음식료 이런 것이 일자리가 높고 제일 밑에 보시면 음식점 숙박이 35명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고용한 게 농림수산과 음식점과 숙박업이다. 이런 것이 가장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 쇼핑이나 고용 유발 효과를 한번 제가 이제 보니까 생산 유발 효과, 그 다음에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 유발 효과, 고용 유발 효과 보니까 전부 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더라.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발표하려고 했던 게 저는 이제 이건 온라인 쇼핑에 관련된 거고 코로나19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15% 최고 20%까지 감소했더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20% 감소했다는 게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요건 일자리에 관련된 논문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다시 바꾸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했습니다. 결론은 뭐 비슷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었고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 정도가 감소했다. 이제 보니까 중국이 경제 성장이 2분기에 3%고 미국이 마이너스 30%로 폭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워낙에 전체 수출의 30%를 미국과 교역을 하다 보니까 한국 경제는 그래도 종합주가지수로는 금년 최저점보다 90%나 폭등을 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 세계 경제에서 가장 많이 폭등한 기업 1등을 했습니다. 주가 상승률 기준으로는.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나라 교역의 3분의 1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아직 덜 회복이 되었지만 일단은 우리나라 한국 경제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수출은 20% 감소했고 2019년 기준으로는 미중 무역 전쟁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10%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또 10%가 감소했으니까 2018년 대비해서는 한국의 총 수출이 20% 정도 감소했다고 결론을 낼 수가 있고 대신에 우리나라의 나머지 산업, 온라인 쇼핑이나 언택트 산업이 굉장히 확대가 많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은 전통적인 도소매업보다는 이런 온라인 쇼핑이 정부가 정말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고 키워줘야 된다. 비대면 산업이 확대가 되게 되니까 우리가 1800년도에 기계를 없애자고 하는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언택트 산업이나 온라인 산업이 활성화되니까 기존 소매업보다도 죄송한데 지금 토론자 이태희 교수님이 지금 그 다른 방에 가셔서 또 토론을 하셔야 돼서 꼭 좀 빨리 정리를 좀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부가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저 이태희 교수님 좀 바쁘시지만 좀 짧게 좀 코멘트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리뷰를 맡은 계명대학교 이태희입니다. 그 제가 약간 좀 작성을 했는데요. 그 보내주신 PPT랑 요거랑 조금 이제 차이는 있었지만 뭐 말씀하신 게 그게 제가 봤을 땐 대동소이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바로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 제가 이 공유해드리는 자료처럼 이렇게 이제 제가 공유가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여기 지금 리뷰라고 했는데 이 본 주제가 이제 지금 시기상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요약하면 이 지금 외생 변수가 되게 많은 상황입니다. 우리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강국들끼리 어떤 다양한 외생 변수가 존재하는데 주제에서는 코로나19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외생 변수를 잘 발라내서 실질적으로 이제 종속 변수를 갖다가 이제 뭐 무역 수지로 둔다 그러면 독립 변수로서 코로나라는 그 요인 자체를 외생 변수랑 잘 이제 떨궈내서 실증을 갖다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들리십니까?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은 그 저희 그 중소기업 연구원에 계시는 우리 박명현 박사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에 대한 무역 원활화의 매개효과 분석, 물류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발표자 박명현입니다. 먼저 이렇게 갑작스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학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이제 우리 학회 모든 분들께,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는 무역 장벽과 함께 기업의 통상 환경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인 그 무역 원활화에 관한 것으로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거시적인 정책 관점에서 살펴본 것을 한번 기업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차원에서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 목차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과거 국제 무역에서 이제 현재 글로벌 커머스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면서 이른바 관세 전쟁에서 비관세 전쟁의 시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보호무역주의와 그리고 이에 따른 각국의 비관세 장벽 강화를 무역 원활화 협정이 2017년 이제 2월 체결되기에 이르렀고 이는 국가는 물론 기업 역시 전략을 이제 수정해야 할 만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기업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수요 불확실성 증가와 더불어 글로벌 공급망의 충격이 가해지자 올해 5월 G20 특별 통상장관 회의가 이제 개최가 되었고 여기서 이제 코로나 대응 행동 계획이 나왔는데 해당 내용은 무역 원활화를 비롯한 필수 인력의 국가 간 이동, 그리고 이제 물류 연결,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무역 원활화와 그리고 이 협정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무역 원활화의 개념은 국경을 넘는 상품 서비스 이동에 있어서 다양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예컨대 이제 비관세 장벽이 심화되는 상황 하에서 수출입 과정의 간소화와 현대화를 지향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 체제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로 그동안 대두가 되어 왔고 WTO 회원국은 2013년 발리 장관회의에서 이 비준을 거쳐서 이제 2017년 2월에 이 협정에 이제 협상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 원활화 협정은 이제 운송 중인 물품을 포함하여 그 물품의 이동이라든지 그리고 통관을 촉진하기 위한 조항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 무역 원활화 및 그리고 관세 준수 문제에 대한 어떤 세관이라든지 다른 관련 당국 간의 효과적인 협력을 위한 조치들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협정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그리고 역량 강화를 돕는 조항들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무역 원활화 협정을 각국이 얼마나 잘 이행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것은 이게 아무래도 비가시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수치적으로 측정을 하기 위해서 국제기구에 따라 약간씩 특성이 다른 지표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WTO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4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무역 원활화 관련 측정 지표들이고 왼쪽 상단부터 보시면 월드뱅크의 두잉 비즈니스 DB라고 하는 지표가 있고 또 다른 이제 월드뱅크의 지표인 LPI 로지스틱 퍼포먼스 인덱스라는 물류 성과 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또 이제 OECD의 TFI나 아니면 다보스 경제 포럼에서 만든 ETI가 있고 이 중 이제 본 연구에서는 LPI, 즉 물류 성과 지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LPI는 월드뱅크에서 이제 2년 주기로 공시를 하고 있는데 무역 원활화 관련 지표로서 총 6가지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LPI의 하위 차원들을 독립 변수와 이제 매개 변수로 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액에 대해 이 하위 차원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한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에 표는 이 LPI의 10위까지 순서를 나타낸 것인데요. 독일이 이제 5.0 만점에 한 4.2점으로 이제 1위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61점으로 25위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역 원화라 관련 선행 연구들은 그 연구하시는 분들의 그 연구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그 정의에 다소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통적으로 보이는 의견은 거래 과정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세관, 운송 등이 포함된 합법적인 규제는 보호하지만 동시에 관련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들은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국가 정책과 관련된 시사점을 살펴보는 그 연구들이 많고 실증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측정 지표들을 사용한 연구들이 있고 보통 크게 3가지의 연구 모형을 사용한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컨대 중력 모형이나 아니면 CGE 모형 그리고 이 2가지를 혼합한 혼합 모형 등을 이용해서 거시적 관점의 실증 연구들이 있고 이런 선행 연구들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그 무역 원활화가 수출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서 그 긍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기업의 관점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이런 무역 장벽 이슈에 이제 민감하다는 점과 그리고 무역 원화라 측정 지표에 따라 그 영향력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 등에 이제 입각해서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제 LPI의 하위 차원별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액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분석은 베리어블 셀렉션과 매개효과 검증을 이제 2가지를 진행을 하였고 이 LPI를 구성하는 하위 영역을 이제 개별 독립분수로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소기업 수출액에 대해서 최종 모형을 구성하는 변수 선택을 진행을 했고 또 이 해당 변수들을 다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로 재구성을 하여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LPI 총점을 독립변수로만 사용하고과는 대조적으로 매개효과 검증을 이제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LPI 하위 영역은 6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이제 뭐 세관 효율성, 운송 인프라, 물류 서비스 품질, 적시성, 국제 운송, 화물 추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세관 효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경에서 세관과 통관 관리 효율성을 측정하는 항목이고 운송 인프라는 해당 국가의 무역 운송 관련 인프라 시설의 품질 그리고 물류 서비스 품질은 뭐 운송 중개와 같은 물류 서비스의 전반적인 그 역량에 따른 품질을 측정한 항목입니다. 적시성은 예상 시간 내에 수탁자에게 화물이 도착한 빈도이고 국제 운송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화물 선적 등이 용이하게 일어나는지를 측정한 값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물 추적은 그 위탁 화물의 경로와 선적 현황 등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 서비스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 항목들을 단일 지표로 집계한 것이 그 LPI 지표이고 월드뱅크는 이 6가지 영역들을 2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세관 효율성, 운송 인프라, 물류 서비스 품질은 그 정책 규정의 성격을 지니고 이들은 글로벌 공급망 관점에서 투입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적시성, 국제 운송, 화물 추적은 그 서비스 성과 차원으로 보고 있고 역시 글로벌 공급망 관점에서는 어떤 서비스 전달에 따른 그 성과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시성은 이제 시간, 그리고 국제 운송은 비용, 화물 추적은 그 신뢰성을 각각의 성과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투입에 해당하는 3가지는 이제 매개효과 검증에서 독립 변수로 그리고 서비스 성과 차원의 다른 3가지는 매개 변수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기존 연구를 통해서 이제 무역 원활화와 그리고 수출 수입 간에 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액에 대한 LPI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이 하위 영역별로 이제 그 변수 선택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이제 알아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 선택 및 최종 모형 선택 기준 분석과 관련해서는 그 작년에 이제 지난 연구에서는 라쏘 회귀 분석을 통해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대기업은 선택된 변수가 없었고 그 중소기업은 국제 운송, 물류 서비스 품질, 화물 추적 이 3가지가 선택이 되었는데 이 선행 연구의 결과는 이제 라쏘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개수 추정을 할 때 그 개수가 0이 될 수 있다고 보는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그때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종 모형을 도출하는데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선택되는 변수의 결과가 다소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예상을 했고, 그래서 여러 판단 기준을 고려해야 하는 필요성을 이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회귀 분석에서 자주 사용하는 스텝와이즈 셀렉션 그리고 이제 all subset 함수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텝와이즈는 선택 그 기준이 AIC 그리고 all subset 함수는 BIC와 수정된 R스퀘어를 이제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 AIC하고 BIC 중에서 BIC가 이 AIC에 비해서 단순한 모형을 선택하여 이제 도출하는 경향이 있고 이 양자 모두 값이 작게 나올수록 도출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AIC, BIC 그리고 수출된 R스퀘어 모두 이제 고려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은 매개효과 검증 연구 모형을 추각한 그림입니다. 총 9개의 매개효과 검증 모형이 사용되었고 이제 위계적 회귀 분석과 더불어서 소벨 테스트를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제 LPI Variable Selection 분석 결과에서 AIC의 경우에는 그 하위 차원 변수 6가지 중에서 관세 효율성, 운송 인프라, 국제 운송, 화물 추적 이렇게 4개의 변수가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ll subset 함수를 적용했을 때 왼쪽에 이제 수정된 R스퀘어와 오른쪽에 BIC 분석 결과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 상단에 값이 작은 부분이 이제 선택된 것으로서 이를 종합하여 나타낸 표 3을 보시면 AIC하고 R스퀘어는 동일한 결과 그리고 BIC는 국제운송 하나만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연구를 진행했던 라쏘 회귀 분석을 적용했던 선행 연구에서도 이 국제운송은 선택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최종 모형의 판단 기준이 달라도 중소기업 수출액에 대해 공통으로 선택된 변수가 바로 국제운송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BIC 기준의 경우 이 분석에서 관찰한 모형들의 집단 내에 실제 모형이 들어있을 리가 없다는 매우 보수적인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 AIC에 비해서 선택된 변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는 패턴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변수 선택이 이어 진행한 매개효과 검증 결과로서 총 9개의 이제 검증 모델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표 4는 독립 변수 세관 효율성이 적용된 결과값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운송 인프라, 그리고 이제 물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이제 결과값을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벨 테스트를 함께 적용한 결과이며 이 소벨 테스트 결과는 앞에서 진행한 그 위기적 회귀 분석과 그 매개효과 검증과 동일한 결과가 이제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 6은 매개효과 검증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서 종합하면 세관 효율성은 중소기업의 수출액에 대하여 모든 매개 변수에서 간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운송 인프라는 국제 운송에서만 간접 효과가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론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이 무역 원화와 관련하여 월드뱅크나 그리고 OECD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 그리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불확실성 심화가 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위기 대응력이 취약하다는 이제 우려가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또한 무역 원화라 협정을 이행하려는 이제 각국 정부의 노력은 중소기업의 무역 촉진과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가능성을 높여왔고 이것은 그동안 높은 거래 비용이나 그리고 물류 서비스 등에 있어서 정보나 절차상 부담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 중소기업에게 있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또한 작용될 수 있음을 함께 이제 시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연구 결과를 이제 LPI를 이용하여 변수 선택과 그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액에 미치는 영향이 그 LPI 측정 지수의 하위 차원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그 최종 모형 판단 기준 중에서 여기서는 BIC가 보다 좀 보수적 가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에 조금 더 가깝다고 이제 여겼고 이 결과를 매개효과 분석 결과와 이제 비교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세관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BIC 기준에서는 선택이 되지 않았으나 그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그 매개 변수 3가지의 모두 중소기업 수출액에 대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비관세 장벽이 이제 심화되고 자유무역 협정 등의 영향으로 그 평균 관세율이 이제 낮아지면서 그 직접적인 무역 장벽으로서의 관세의 역할은 그 영향이 좀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다른 요인들을 통해서 그 관세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그 무역 원활화 관련 요인들의 구별이 이제 가능하고 그리고 관세 이제 여기서는 세관 효율성 변수에 그 우회하려는 성격의 영향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른 국제기구들에서 발표하는 측정 지표들의 그 하위 영역 성격들 역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 속성들을 면밀히 파악하여 선별한다면 그 지표들 간의 무역 원활화 영향을 살펴보는 분석이 보다 연계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되나요? 토론자가 이제 전데요. 제가 들리십니까? 네, 교수님. 예. 아주 훌륭한 논문을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중소기업의 수출에 대한 연구를 좀 했었는데, 결론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85%가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은 전체 수출의 15%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 이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저도 중소기업의 수출을 어떻게 늘릴까, 이렇게 연구를 좀 해보니까, 코터라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무역협회나 아주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고, 그런 게 좀 아쉽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안으로는 우리 중소기업에 좀, 과거에는 198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반반이었거든요. 대기업이 반, 중소기업이 반이었는데, 계속 대기업의 위주로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지금은 전체 수출의 10% 정도만 중소기업이 하고 나머지는 다 대기업이 수출을 하고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또 특이한 것은 일본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한 40%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일본만은 굉장히 교역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같이 이제 우리 중소기업 수출에 관련해서 세관과 운송과 물류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전체 관세는 한국이 12%고요. 중국이 8%, 미국이 2.5%, 홍콩과 싱가포르는 관세가 없습니다. 일본도 거의 관세가 0% 가까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잘 하셨고, 다음에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을 좀 확대하는, 지금 회사도 근무하시는 데가 이제 우리 중소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시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좀 확대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수출을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쪽도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제 이론적으로 참 좋은 논문을 발표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좋은 논문이었고, 또 실정적으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이 확대되어야지 한국 경제가 살아나고 너무 대기업 위주로 수출이 성장되고 있다. 아주 좋은 논문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이 안 들립니다. 우리 호스터님이 말이 안 들리는데요. 말이 안 들립니다. 말이 안 들려. 이 본인의 마이크를 켜고 해야 됩니다. 예, 그 말 들리세요 이제? 네, 이제 들립니다. 예. 네네네. 그 토론 잘 들었고요.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은 우리 박상철 교수님의 그 주역의 시용에 관한 소론. 이거는 좀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도 좀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박상철 교수님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제 PPT 파일을 우선 띄워야 되겠습니다. 우선 나가서 예. 나가신 것 같은데요? PPT 파일 띄우시다가 나가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아마 나가셨으면 당신 파일 띄우기로 나가셨네. 들어가는 걸 꺼버리신 것 같은데. 아이고 어렵네요 진짜. 안 써봐서 그래요. 몇 번 써보면 괜찮은데 그러면 그냥 다음 발표를 그냥 이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한 45분 남았거든요. 아직 안 우리가 오늘 총 4개 논문 발표입니까? 5개입니다. 5개가 몇 시까지죠? 1시 반에서 3시까지인가요? 3시 15분이요. 아 예. 근데 지금 이제 2개 남았죠. 박상태 교수님이랑. 예. 근데 이게 저도 이런 상황에서 사회를 본 게 처음이라. 아 이거 좀 어색하네. 미리 연습 안 해보니까 힘드네요. 연습 안 해봤어. 이게 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아까 얘기했죠. 이게 진짜 내가 요즘 느끼는 게 그 유저 인터페이스가 지금 정말 중요한 게 이게 한두 번 들어온 사람도 대충 직관적으로 이걸 누르겠다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이 편한데 이제 아까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도 이제 박상철 교수님도 나가기가 있으니까 그냥 네, 눌러버리시고. 나가버렸습니다. 아 들어오셨어요? 아, 오셨다. 미안합니다. 네. 네네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공유를 다시 클릭하고, 네. 이제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오늘 발표 주제는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역의 시용에 관한 소론입니다. 제가 2019년 해외 학술 대회에서 시위에 관한 4번째 여궤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용에 대한 3개의 궤들이 건궤, 습감궤, 그리고 규궤 이렇게 있는데 그 첫 번째 건궤에 대해서 지금 시작을 하는 셈입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우선 시용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쓰는 사람마다 상이하게 의미가 다르게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며 또 기존의 그런 용법들이 개념 정의가 불명확합니다. 사전적인 정의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용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음 나머지 시용계들에 대한 논의에서도 활용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건궤의 경문 및 단전 괴사에 대해서 논의하고요. 건궤의 효사에 대해서 비덕 구조와 결본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을 나눠서 검토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전 괴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건궤가 기업 경영에 주는 시사점, 교훈 이런 것들을 논의할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제 문제의식은 첫 번째 단락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 에세이에서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우선은 좀 기존의 연구하고 다른 차별화될 수 있는 측면은 이 경영관리론적 관점에서 주역을 해석한다. 그렇기 때문에 점역이 아니라
학역으로서의 주역을 공부하는 기본 자세를 견지할 수 있고, 이것이 결국은 주역은 동양 철학이다 하는 그런 관점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시아적 경영 사상의 기초 확립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도 아마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주역이 아시아적 경영에 배태시켜온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부정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데, 그것이 바로 그 주술적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식시키는데도 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시용괴들로부터 그 탈현대적 미래지향적 경영관리 사상의 어떤 단초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 기본적인 그 접근을 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텍스트로 삼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선 시용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이 역의 우한 의식을 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사전 하 7장은 그 모두에서 역의 창제 동기가 우한 의식이었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전혀 그 우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단지 삼진구덕계라고 하는 9개의 궤덕만을 그 삼진으로 나누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사전 하 8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도가 다 구비되어도 만일 그 사람, 제 짐작에는 군자나 치인 또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인이 없으면 그 도는 헛돼서 실행될 수 없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우한의식에서 환이라고 하는,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환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결국 군자가 또는 대인이 덕을 이루지 못하거나 부족해서 환란을 다스릴 능과 권이 없어지는 상황, 또는 군자가 도외시되는 세상, 그것을 그 우환으로 생각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용이라고 하는 것이 대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이해되어야 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관련 그 정의들을 이제 섭렵하다 보니까 문헌전 건계 9호에서 대인이 시를 활용하는 기본적인 프레임이 2개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선천이, 천불위, 그리고 후천이, 봉천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선천시, 후천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선천시라고 하는 것은 그 하늘의 변화, 이것을 미리 알아서 대비하는, 선제적 대응을 하는, 물론 대인의 그런 대응 차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후천시 하는 것은 결국 천시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그에 맞게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행해야 할 바를 때에 맞춰서 행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시의라고 하는 것은 후천시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문제로 삼는 시용이란 결국 선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선천시나 후천시에서 결국 그 중요하게 되는 것은 시를 통한 그 시의 적절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시치용, 때를 알아서 활용하는, 선천하거나 후천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통변을 하는 그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때에 맞게 행동하는 즉 시를 놓치지 않는 그것,
그것이 말하자면 선천시, 후천시가 있고 시용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시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문 및 단전 괴사에서 여기 보시면 건, 이, 서남, 분리, 동북, 이견, 대인, 정길. 그리고 이 경문 괴사를 주해한 것이 공자께서 주해한 것이 단전 괴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보통 지금까지의 그 해석이 서남으로 가면 이롭고 동부로 가면 불리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얼토당토 않은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계가 4대 난계 중에 하나여서 험제, 전약, 즉 험난함이 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정의를 하는데 아주 단순하게 서남으로 가면 이롭고 동북으로 가면 불리하다. 이렇게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는 걸로 해석을 해서 동북방은 지금 간방입니다. 이 건계의 하계가 간계거든요. 근데 그 동북방은 사실 산첩첩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얘기인데 그쪽이 귀문방이다. 나쁜 기운이 흐르는 방이다. 이렇게 음양오행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동북방에 무슨 귀신의 기운이 흐르는 방향이다. 이렇게 믿어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불식시켜야 될 측면이다. 그런 것들을 강조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이 서남 분리 동북이라고 하는 것은 건계의 괴상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 서남. 서남은 곤방입니다. 근데 이것은 상계는 지금 간방이거든요. 수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가야 할 방향은 중을 얻어서 유리한 줄 알지만 선택지가 아니어서 갈 수가 없고 지금 갈 수 있는 방향은 간방인데 동북인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산첩첩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대인밖에는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인을 만나라는 것이죠. 마치 주문왕이 강태공을 만나고 하는 그런 식이죠. 유비가 삼고초려해서 누구를 만났죠? 제갈 공명을 만나듯이 얘기입니다. 자, 효사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좀 얘기를 자세히 할 텐데 갑자기 시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효사는 건계 효사는 비덕 구조와 결본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왕건이라고 하는 역사를 공통으로 4개의 효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왕건의 비덕, discriminating virtues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6.2와 9.4는 왕건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사는 이것을 결본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왕건이 도대체 뭐냐를 논의하고 비덕 구조의 4개의 효에 대해서 얘기하고 결본 구조의 6.2와 9.5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당히 체계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비덕의 4효 중에서 초6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보시면 왕건, 내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전의 주석은 의대야가 붙어 있습니다. 우선 왕건, 내예의 예자의 해석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주류를 이루는 해석은 예를 명예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펑이라고 하는 제가 텍스트로 삼고 있는 중국의 학자도 영예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라면 고난이 가면
영예가 온다, 글로리가 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보통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disguised glory, disguised blessing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의대야라고 하는 주석은 사람이 적이하게 대응 조치를 취해서 극복을 했을 때 그때 영광이 온다 하는 그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영어 표현에 그 glory in suffering 그런 말이 있는데 그 고난 중에 영광이 있다 그런 말이겠죠. 근데 그게 동사 구로 쓰이면 고난 중에 즐거워한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건계 단전 괴사가 그 내희지야 속으로 기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표현과 너무나 상통합니다. 9.3이 이제 왕건 내 반인데요. 여기서도 왕건은 이제 앞에서 상세하게 논의를 했으니까 반에 대해서만 논의하면 되는데 이 반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합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주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노자 도덕경 40장에 반자, 도지동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반이라고 하는 것,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도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든지 도의 작용에 의해서 반대, 지금 현재의 고난의 반대 현상이,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 즉 현재의 고난은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어떤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다음에 이제 왕건 내 연이 지금 육사효사인데요. 이 연의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해석과는 좀 다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연은 중의법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연은 양효를 말로 표현할 때 사용되는 주역 고유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건 3년 그러면 건괴 3개의 양효가 연속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의의 다른 한 측면은 연의 보통 글자 뜻 그대로 그냥 연속 부절 또는 연쇄의 의미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왕건 내연에서 일본의 중의법을 바탕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건이 가면 연이 온다. 즉 양효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사 자리에. 양효가 오면 감계가 지금 상계가 되어 있는데 태계로 바뀌게 됩니다. 태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이고 기쁨이거든요. 이게 연을 뭐 인력거를 탄다든지 즐거워한다든지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여기에 이제 아마 바탕을 둔 그런 의역이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그 상전 주석에서는 당위 실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음이 양효로 못 바뀌고 그냥 제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감계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계의 간계, 산첩첩한 그런 어려움이 같지만 육사가 됐으니까요. 네 번째 계지 않습니까? 효지 않습니까? 이제 그 첫 번째 어려움이 갔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물첩첩한 그런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지금 네, 좀 알겠습니다. 좀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륙은 석인데요. 여기서 석자의 해석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사람이 훌륭해진다. 덕을 갖춘 사람으로 변환된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기효와 그 다음에 구오효는 결국은 이 어려움을 관리하는 왕과 신하 또는 관리자와 그 밑에 전문가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정도를 따를 때 결국은 천우 신조의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상전괴사는 보시다시피 산상유수건 군자의 반신수덕입니다. 즉 산 위에 물이 있는 괴가 지금 건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상을 보고 군자가 몸을 돌이켜서 수양에 덕을 닦음에 진력한다.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왜 반신수덕을 하라는 건지 어려운 상황에서 나가서 투쟁을 하든지 뭐 무슨 동원을 하든지 무슨 전략을 강구하든지 하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주 안일하게 수덕을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의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깊은 뜻을 갖고 있고 이 상전괴사가 지금 현대 육아에서 시를 그 수기 치인과 연결시켜서 논의하는 것과도 상통하게 됩니다. 결국 건의 도는 불확실성의 미래에 대비해야 되는 치인으로서의 군자에게 그 수기의 방편으로 대인의 대정 지도를 터득하기 위해서 반신수덕할 것을 하나의 방편으로서 제시하는 것이다. 왜 반신수덕이 필요하냐? 그것이 없으면 여시해행 그리고 지시치용의 지혜를 터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경영에 대한 시사점인데요. 지금 정말 4차 산업혁명 그리고 21세기 3000년 전에 지금 여기 제작되었는데 왜 구닥다리 같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기라고 하는 것을 잘 경영관리론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정말로 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 프레임, 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근본적으로는 그 대인이라고 하는 또는 군자라고 하는 그 환란에 대응할 수 있는 주체, 사람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 통시성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3000년 후에도 말하자면 주역의 도는 유효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에서 이제 쭉 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서도 정말 참조를 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우선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측면에서 수용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더블딥 상황을 꼭 염두에 두고 느슨해지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들도 정말 좋은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 극복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도 또 관리자들도 경영자들도 또 그 정치가들도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그 건계의 그런 도가 우리가 어떤 험난한 상황이든지 그것을 극복하는데 그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것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그것을 활용하느냐 하는 것만이 이제 우리의 몫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토론은 우리 창원대 박세훈 교수님께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그래서 한 3, 4분 내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들려요.
이제 들리십니까? 네네, 이제 들립니다. 예. 박상철 교수님이 좋은 그 논문 발표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주역에서 우리 경영학에 주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교훈에 대해 가지고 말씀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다고 했는데 또 갑자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와 같은 사태를 맞이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 주역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교훈을 말씀하였습니다. 따로 제가 뭐 주역에 대해서 공부한 것이 없어가지고 뭐 토론할 위치는 있고요. 혹시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해서 또 교수님께 더 하실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거 참 좀 좋은 코멘트를 들을 기회라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셔버리니까 오히려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건계를 사실은 작년 8월에 몽골에 가 있으면서 그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발표할 기회도 뭐 없고 해서 이제 계속 그것을 읽고 가끔 생각나면 읽고 또 교정도 하고 하면서 1년 세월을 보낸 셈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다음 습관계나 또 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떤 해석의 그 기본 프레임 같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계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시용계 중에 첫 번째인데요. 선제적 대응을 해야만 한다. 어떤 상황이냐? 첫 번째가 건의 상황이고 두 번째가 습감의 상황, 세 번째가 규의 상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총체적인 모습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습감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규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지금 기존의 해석과는 달리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반목하고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 이게 어떤 정말로 국가가 이런 식으로 되면 내부 붕괴가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용계라고 하는 것의 주석의 의미가 됩니다. 어쨌건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를 시용에 대해서 하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 논문을 좀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네, 대답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다음은 계명대의 한정 그 석사 과정이시죠? 네. 그 한정 학생의 그 국가별 친환경 전기자동차 산업 비교에 대해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요. 가능한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 잠시만요. 하는 번. 한정아 중간에 화면 공유 누르면 돼. 맨 밑 중간에 있는 거. 네네. 저 눌렀습니다. 네, 对，好，可以。 공유됐어. 네네. 可以走。 국가별 친환경 전기 자동차 사업 비교에 대해서 발표하는 계민대학교 석사 과정서 한정입니다. 먼저 목차 보시면 총 5장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연구 방법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실종 분석하고 비교 분석 통해서 선진국가의 성공 전략하고 요인을 도출하고 이는 중국의 친환경 전기차 사업과 비교해서 발전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실전 분석 통해서 친환경 전기 자동차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국가의 시장 수요하고 선두 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전체의
전기차 보급 현황, 사업 특성, 시장 규모하고 발전 추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별 친환경 사업에 대한 정책 지원, 시장 수요, 선도 기업 등 요소 분석 통해서 친환경 전기차 사업의 성공 요인을 도출할 것입니다. 먼저는 연구 배경하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지구 온난화 문제로 인해 생기는 배출가스 문제, 대기 오염 문제, 해수면 상승 문제 등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국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터키는 자동차 사업은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생기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전기차는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로만 모터를 자동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차량보다 유해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서 친환경 자동차의 핵심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동차 보유량하고 에너지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2050년에 2배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형세대로 추세대로 발전하며 2050년까지 전 세계의 에너지 수요는 70%, 배출은 60% 이상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친환경 전기 자동차 사업 중심으로 친환경 전기 자동차 사업은 기업의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고 소비자의 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 친환경 전기차 사업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비교 분석 통해서 국가별 전기 자동차 전략 조설해서 있는 중국 전기차 사업과 비교해서 시사점을 도출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친환경 전기 자동차 사업에서 선진국가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가 많이 없는 것을 고려해서 본 연구에서 국가별 전기차 사업에 대한 비교 분석 통해서 선진국가 전기 자동차 사업의 성공 요인하고 전략을 도출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본 연구에서 선진국가별 전략 분석하여 전기 자동차 사업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빠지면 안 되는 요소를 표를 정리해서 다른 국가에게 참고 자료도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에 이론적인 배경에서 자동차 사업 영향하고 전기차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사회의 원성수달 발달로 인해 자동차 사업은 우리 생활에서 빠지면 안 되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20세기 초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사업은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자동차 사업은 그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 자동차 사업은 서로 다른 발전 단계를 거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자동차 사업은 역사는 총 4단계로 나눠서 시작 단계, 초보적인 발전 단계, 발전에서 성숙으로 마지막에 다가화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는 차 종류에서 전기기관차에서 내연기관차, 현재까지는 전기차까지 발전했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사업 특징 보시면 전 세계의 에너지하고 생태 환경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서 전기 자동차의 개발하고 응용 문제는 이미 각국 자동차 공업의 적극적인 탐색에 초점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듯이 친환경 전기차 발전시키는 것은 석유 자원 부족을 완화시키고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여 자동차 사업 구조와 형태 업그레이드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여기서 표와 같이 친환경 전기차는 연료 전기 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하고 순 전기 자동차로 나눠서 이 세 가지 친환경 전기차 특징하고 배출량의 표와 같이 나왔습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전기 자동차 시장 동향 보시면 최근 몇 년 동안 검심한 날씨로 변화 인해 석유 가격 전반적으로 상승됨에 따라서 세계 가구 정부는 점차 환경 보호를 중시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교토 이증서하고 파리 협정이 모두 이 점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의 플러그인 전기 자동차 보유량이 5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표를 보시면 2018년에 전 세계 전기차 보유량이 510만 대를 넘어서 2017년에 비해서 200만 대를 증가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순수 전기 자동차 보유량은 329만 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보유량이 183만 대, 각각 140만 대와 60만 대를 증가했습니다. 또 하나는 친환경 전기차 판매 상황 보시면 역시 2018년을 기준으로 세계 친환경 전기차 사업은 급성장로 접어들면서 친환경 판매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는 친환경 전기차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평균 증가 속도는 60%를 넘었습니다. 네, 다음에 연간 판매량 보시면 2018년을 기준으로 중국, 미국, 유럽이 세계에서 가장 큰 친환경 전기차 시장이 있고요. 이 세 가지 시장이 전 세계 친환경 전기차의 판매량이 88.6%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중국, 유럽, 미국 순차적으로 상위 3대의 친환경 전기차 소비 시장을 차지하고 이 구조는 4년째로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친환경 전기차 보유량 보시면 최근 몇 년 동안 주로 중국, 유럽, 미국에 집중되고 있고요. 3개 시장의 친환경 전기차 보유량이 87%를 달했습니다. 네. 다음은 선진국 시장 비교하고 성공 요인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별로 발전하는 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중에서 터키는 친환경 전기차 사업 사설에서 자동차 생산업자, 정부, 소비자가 사업 발전하는 데 영향을 미친 3대의 핵심 주체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 지원 정책, 시장 소비자 행동하고 기업 등 요소에 대해서 사례하고 실행 연구를 통해서 분석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인 듯이 주요 시장은 세계 주요 자동차 기술 선진국이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의 자동차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제도적인 정책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미국 예를 들면 발전 단계는 총 5개 단계로 나눠서 전략은 단계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성공 요인 조절하고 결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구간은 국가 차원, 기업 차원, 소비자 차원에서 성공 요인을 도출하고 이는 중국과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또는 향후의 발전 방안도 제시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제가 빨리 좀 해달라고 너무 얘기를 해서 빨리 끝내신 게 아닌가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네, 잘 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논문에 대해서는 우리 중기원의 박명현 박사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론을 맡은 중소기업연구원 박명현입니다. 먼저 최근 이제 그린 뉴딜의 대표 과제 중 이제 우리나라 또 하나로 친환경 모빌리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이제 매우 관심 있는 분야 중 하나여서 무척 흥미롭게 발표해 주신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전기차 그리고 이제 수소차 같은 친환경 모빌리티의 어떤 관심이라든지 그리고 국가에서의 정책에서도 이슈화 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더 관심과 그리고 투자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기존 완성차 위주의 산업 구조를 녹색 전환으로 이끌어내서 이제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이제 주요 골자인데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사업의 대표적인 세부 과제가 바로 발표해 주신 전기차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발표에서 전기차 관련 주요 선진국 분석으로 여기서는 이제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을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보면 공통적으로 이제 보조금과 조세 감면 등의 정책이 포함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최근에 이슈가 된 것이 그 해외 전기차 업체에 그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의 약 절반가량이 이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서 뭐 예컨대 이제 뭐 테슬라 등 이제 업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었는데 그 프랑스하고 독일의 경우는 자국 기업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국산 그리고 수입 자동차 모두 대상으로 그 일정 기준의 고가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을 했고 그 우리나라도 지금 내년부터는 그 일정 금액 이상 그 전기차에 대해서는 그 이런 방식을 도입하는 거를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수입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이제 그 차별하게 되면 WTO 협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은 이제 요걸 좀 회피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요런 방식을 시행 중인데 이제 요 향후 연구에서는 요런 세부 이슈들을 국가별로 어떤 정책적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하신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하여 지금 이제 최고 이슈인 분야가 그 2차 전지 이제 배터리 분야인데 이 부분도 함께 이렇게 연관 산업으로 다루어서 그 특히 이제 주요 기업들의 분석을 함께 제시해 주신다면은 그 충분히 또 다른 많은 논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차원별로 이렇게 분석표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 매우 인상 깊은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명현 박사님 깔끔한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 한정 학생 혹시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뭐 코멘트나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교수님 말씀하신 거 보완해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네, 우리 뭐 감사합니다. 네, 지도 교수님도 같이 들으셨으니까 네, 그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논문 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여러 좋은 논문 발표와 그에 대한 이제 토론을 통해서 많이 이제 좀 배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수고해주신 우리 발표자하고 토론자 및 참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이제 온라인으로 학술대를 치르게 돼서 되게 이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만, 모쪼록 남은 세션도 그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직접 뵐게요. 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